예, 오늘 중요한 지표들이 두 가지가 또 나왔죠. 물론 뭐 새로 오늘 처음 나온 지표는 아닙니다만 3분기 성장 관련된 잠정치가 다시 나왔고요. 속보치랑 뭐 큰 차이는 없어서 그렇긴 합니다만 뭐 부진하다는 얘기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물가 이야기가 또 나왔는데 두 달 연속 2%를 기록을 해서 물가에 대한 부담이 점점 우리 경제에 커지고 있다 이런 좀 평가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엮어서 우리 경제 현재 상황 좀 진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경희대 산업경영공학과 김상국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물가가 두 달 연속 2%인데 네. 교수님 그 내용 보셨겠습니다만 예, 예. 뭐가 이렇게 물가 이렇게 상승에 직접적이었던 것 같으세요? 네, 아마 그 농수산물하고요. 그다음에 석유값이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원유 제품, 그다음에 그것을 많이 쓰는 아마 전기, 가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기름 문제가 있어서 예. 저는 그 기름 관련해서는 저도 수치를 보니까 예. 휘발유랑 경유 뭐 다 올랐더라고요. 네, 오르긴 많이 올랐는데 올랐죠. 예. 제가 좀 이상했던 거는 휘발유와 경유는 5, 6%대 상승률인데 네네. 등유는 거의 16.4%에 20% 올랐죠. 가깝더라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전에 우리가 그 2008년도에 국제금융이 굉장히 미국발 국제금융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금융 위기 때 뭘 했냐면 그 30%의 기본 세율의 30% 정도를 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하는 그런 탄력 세율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원유가가 56불 뭐 60불 하던 게 갑자기 80불로 올랐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놀랬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좀 석유가를 내려야겠다. 그래서 이제 특별 소비세, 탄력 소비세를 내렸는데 유류세를 했는데 예. 등유 경우에서는 이미 30%를 이미 낮춰서 버렸기 때문에 더 내려갈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부 측에서 기본 세율을 그대로 넘겼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이제 그것은 이제 일상적인 얘기가 되겠고요. 저는 좀 한 가지를 좀 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떤 거죠? 그게 뭐냐면은 한번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은 원유값이 올라가면 유류값은 굉장히 빨리 올라가든가요, 안 올라가든가요? 빨리 올라가잖아요. 굉장히 빠르죠. 뭐. 그렇죠. 근데 유류값이 80불에서 50불로 내려갔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유류값이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가잖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제가 지금까지 이것은 조금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뭐냐면은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그 옛날에 동력자원부라고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동자부라고 그랬었죠. 동력자원부요? 예, 동력자원부.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예. 동력자원부의 국장님으로부터 제가 부탁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김 교수님, 도대체 우리나라 원유값과 그리고 석유값이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판매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도저히 아무리 원유사에다가 정유사에다가 물어봐도 그걸 모르겠는데 그거 좀 어떻게 좀 저한테 좀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모릅니다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도 똑같은 부탁을 최근에도 한 일주일 전에 또 받았습니다. 의미하는 바가 있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연계를 그래서 타임 레그가 있다면은 이렇게 가는 건 좋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내려가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해서 그 부분도 요즘 언론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 유류세는 내려가는데 휘발유 값은 내려가지 않는가. 근데 그 부분은 좀 한번 자세하게 한번 이 다음에 누가 좀 분석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그거 듭니다. 저희도 물어보면은요. 네. 해당되는 이해 당사자는 굉장히 복잡하게 얘기합니다. 전문 용어를 최대한 그렇죠. 써서요. 네.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네, 예. 넘어갑시다. 등유는 왜 유류세에서 빠졌는지도 이미 처음 30%가 내려져 있다는 거. 저 이거 오늘 또 배웠네요. 네네네. 자, 물가 이렇게 오른 거에 대해서는 이제 교수님한테 설명을 좀 잘 들었고요. 물가는 이렇게 나름 2%면은 최근 몇 년 새 가장 고공행진입니다. 네. 근데 앞서도 우리가 경기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 성장률은 지금 네, 올해 잘해야 뭐 2.7% 갈 것 같다. 그 이하로 갈 가능성도 있다. 아직도 현재 있고요. 그렇죠. 그 결국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가는 오르는데 성장률은 뭐 떨어지니 이게 무슨 예를 들어 스태그플레이션이나 뭐 이런 게 오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들을 하실 것 같아서 아마 거기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은 되는데 경기는 떨어지는데 인플레이션은 되는 것을 물가는 올라가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물가가 사실은 1.9%, 2.0%거든요. 그런데 유류와 같이 특별한 것을 뺀 기본 물가 상승률은 1.1%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그것은 OECD의 평균 물가 상승률과 똑같습니다.
그 기름이랑 농산물 뺀 그 뺀 물가는 나머지 것들은요. 그러면 안정적인 거 그렇게 아니에요?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물가가 이제 이전에 1.8, 1.7 하다가 2.0으로 되니까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은 사실은 뭐 그렇게 심하게 올라간 건 아니고 우리 정부 자체도 2%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가가 저달에 비하면은 좀 올랐지만은 뭐 그렇게 크게 오른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물가는 그러는데 문제는 성장으로. 뭐냐면은 예. 이제 성장이죠. 예, 이제 성장이 문제인데 그 성장 문제도 우리가 좀 참 아프잖아요. 예. 실업률 문제와 항상 연결되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한 13번째 국가예요. 뭐가 서너 번째라는 아, 거예요? 그냥 국가 크기, GDP 크기가.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적은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1,000불에서 1,200불은 20% 성장이잖아요. 예. 근데 10억 불에서 12억 불도 20%지만 그 2억 불은 2,000불, 200불은 훨씬 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OECD의 평균 성장률이 올 예상이 1.2에서 1.4%입니다. 먹고 산다는 나라가 그거밖에 그렇죠,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 정도밖에 안 돼. 미국을 빼놓고 미국은 좀 특별한 이유죠. 우리 2.67%는 2.67%는 결코 낮다고 할 수가 없죠. 그러네요. 예, 그리고 우리가 2.8%에서 이 2.6%로 0.2% 포인트를 한국은행에서 낮췄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더라도 올 경제 성장률은 한 2. 그 중간 정도 되는 2.7% 정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볼 때는 큰 걱정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데가 중요하죠. 이게 A도 2.7%, B도 2.7%, C도 2.7%라면은 괜찮지 않습니까? 좋죠. 그런데 문제는 알겠습니다. 뭐냐면은 A는 5.5%, B는 1.5%, C는 마이너스 3%. 전체적으로는 2.7%지만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지속될 거라고요. 그러면은 A에 해당되는 즉 경쟁력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그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기업 수로 따질 때. 그건 그렇죠. 5% 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5% 되는 사람은 잘 되지만 95%는 힘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경기는 95%에 근무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니까 우리는 굉장히 체감 경기는 나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물가 상승률이나 경제 성장률 전체로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는 듯이 보이지만은 우리가 느끼는 체감 경기는 야, 이게 혹시 스태그플레이션의 전조가 아닌가? 그리고 왜 경기가 왜 이렇게 힘드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참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2.7%, 뭐 2.6% 이게 절대 교수님 낮은 수치는 말씀하면 아닙니다. 낮은 것도 아니고 그럼요. 꽤 괜찮은 성장 수치입니다. 유지를 하고 있는 거다. 다른 나라와 특히 비교해 봤을 때.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1.4%고 일본은 0.6%입니다. 그러니까요. 일본이 잘 나간다 그래도 0.6%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빈익빈 양극화가 너무 심하다 보니 그 정도 성장의 수혜도 일부한테만 가고 상당 부분은 일부가 아니라 작은 일부에게. 작은 일부에게. 그게 중요하군요. 그게 중요한 일부. 겁니다. 네네네. 자, 언제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한번 크게 집중적으로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나오시겠다고 예고를 하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뭐 넉넉하진 않습니다만 자, 이제 대안을 찾아가는 작업을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시간이 뭐 저희가 넉넉하지 않지만 이런 정도부터 좀 대안을 찾아가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보시는 그 첫머리는 뭡니까? 네. 어떻든 간에 정치는 우리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경제는 기업인들이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인들에게 어떠한 취업을 시킬 수 있는 그분들에게 좀 활력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정책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정한 경제, 가불관계를 공정하게 맞춰 나가는 것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제가 양극화, 부익부, 빈익빈 얘기를 할 때 그것에 대한 체감 경기가 달라졌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래와 같이 우리가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로 이제 세계 물건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7% 관세만 내면 이런 상태에서는 경쟁력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업들 그리고 사람들의 경쟁력을 어떻게 높이느냐에 우리가 최대의 관심을 쏟는 것 그것이 가장 그 경제를 살리는데 첩경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단기적 정책도 중요하지만은 중장기적 정책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마지막에 결론을 압축적으로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답이 다 들어있는 것 같네요. 기업이 스스로 활력을 그렇죠. 낼 수 있는 착도 조건, 있도록 할 수 있는 것. 공정한 또 경제, 네네네. 그다음에 인적, 그다음에 산업적인 기업의, 경쟁력 제고, 예. 그리고 이세 이거를 가지가, 예. 단기간에 하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중장기적으로 해야 로드맵을 한다. 갖고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다음에 그게 한번 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걸 조금 더 저희가 그 거시적인 부분을 좀 더 폭넓게 다뤄볼 때 교수님 다시 한번 네네. 얘기를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